반갑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목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 또는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 발목을 삐는 것, 즉 발목 염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꽤 많은데요. 오늘 리뷰할 논문은 이 논문입니다. 외측 발목 염좌에 관해서 발목 관절의 복합체에 대한 이런 주제인데요. 저도 옛날에 이 발목을 좀 심하게 다치고 나서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논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못 모르는 상태라서 단순히 몇 개 근육만 강화하고 이러면 재활이 끝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통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나아지지 않는다든지 계속 불편감이 좀 유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발목 문제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요, 발목 염좌 후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관리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해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다치시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함을 겪으시고 계신 분들 또는 발목 재활 운동, 기능 운동 이런 운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도 꽤 도움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 기준으로 하루에 약 2만 3천 건의 발목 염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한테는 가장 흔한 하지 정형외과 부상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흔한 부상이라고 생각해서 경미하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재발률이라든지 발목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전문 용어로는 Chronic Ankle Instability라고 해서 CAI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뭔지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목 골 관절염까지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기능 그리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측 발목 염좌를 경험한 사람들의 30에서 70%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고 해요. 이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목이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이 기빙 웨이는 뭐냐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또는 발목을 다치고 난 후에 불안정한 환경에 있을 때 또는 걸을 때 특정 움직임을 할 때 발목이 이렇게 삐끗삐끗 돌아가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초기 부상 후에 최소 1년은 지속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 관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지속되는 것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은요, 구조적인 불안정성, 기능적 불안정성, 인지된 불안정성,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요. 구조적인 불안정성은 관절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거, 기능적인 불안정성은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일반인의 경우에 걷기, 달리기, 뭐 어디 내려오기, 코너 돌기, 이런 거 할 때 동작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인지된 불안정성은 내가 발목이 안 좋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제 좀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럽고 활동하는데 부담이 되는 요인일 수 있겠지요. 네. 발목 염좌를 겪게 되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네. 이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 이 연구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그대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헬스 컨디션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외측 발목 염좌 후에 이
즉, 발목을 삔 후에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 문제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 또는 장기적으로는 발목 관절의 이런 골관절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이 파트는 발목 염좌로 인해서 해부학적, 신경학적, 생리학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트인데요. 발목의 해부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발목 가동 범위에 주는 영향들, 그리고 왜 이 골관절염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위축, 그리고 근력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 약화, 또 고유 수용성 감각의 문제, 통증, 부종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파트는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외측 발목 염좌에서 가장 흔하게 이 정겁인대, 여기 표시한 정겁인대가 손상이 되고요. 약 25%의 경우에 종비인대, 여기 표시한 종비인대, 얘가 같이 손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측에 또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는 여기 후거비인대라는 애가 있고요. 저는 다쳤을 때 이 정거비인대를 다쳤었고요. 종비인대도 같이 다쳤습니다. 이 정거비인대가 비골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얘가 순간적인 이런 데미지로 인해서 비골의 뼈 일부를 이렇게 딱 잡고 뼈 조각 일부가 이렇게 뜯어졌었거든요. 전문 용어로 견연골절이라고 합니다. 견연골절. 그래서 이 기간이 좀 지난 후에 수술을 했는데 인대도 다시 붙이고 뼈 조각도 이렇게 한 세 조각 정도 빼서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통에 담아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보니까 그 뼈가 썩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인대가 느슨해진다든지 저처럼 크게 손상이 되면요. 발목에서 거골이라는 애가 좀 문제가 됩니다. 얘가 거골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뼈가 이 거골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다든지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구조적인 이런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목 염좌 이후에 발목을 이렇게 위로 젖히는 동작. 요 동작이 배축 굴곡 돌시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동 범위가 적게 나오는 것이 흔하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이런 상담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발목 부상 경험이 있으셨던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테스트에서 정상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그림들은요, 거골과 주변 뼈들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얘가 경골, 비골이랑 또 같이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거골, 종골, 주상골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대가 망가지면서 거골이 제 위치에 이렇게 있지 못하면요. 발목을 이렇게 위로 젖힐 때 배측 굴곡을 할 때 거골이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글라이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여기 탁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런 발목의 가동 범위라든지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발목의 배측 굴곡 가동 범위가 정상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발목 부상의 재발률이 훨씬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폼롤러를 한다든지 또는 정경골근을 이렇게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주 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요, 뒤에서 본 그림인데요.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요렇게 인대가 잘 못 잡고 있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가겠죠. 종골이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근데 저희가 실제로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즉 CKC 상황일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 기울겠죠. 요런 식으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걸을 때 이 다친 발이 팔자로 이렇게 돈다든지 돌아간다든지 이 체중 부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에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건측인 이 발이 건측 발이 조금 이렇게 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외측 발목 염자로 인해서 인대가 망가지거나 정상적이지 못하면 거골이 이, 이 거골이요. 예, 여기 보이는 이 거골이 앞쪽 그리고 위쪽 그리고 내회전되면서 이 발목의 가동 범위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행 패턴이나 특정 움직임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그림 보면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마찰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 마찰이 되는 이 움직임이 계속 노출되면 골관절염까지 발전이 될 수도 있겠다.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요, 발에 붙어 있는 이 외제근과 내제근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되는 경우에 내재근과 외재근 모두 근육의 총 부피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요. 특히 내재성 발 근육은 발의 미세한 움직임과 아치를 이렇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서 발의 안정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동성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외재성 근육들은 발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연결되는 이 근육으로 큰 힘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내재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재근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또는 외재근이 중요하다 해서 외재근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잘 통합돼서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특정 근육이 약하다라고만 판단돼서 뭐 세라밴드 이런 것들로 특정 근육의 이런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좋아진다고 장담을 못 하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비골근 같은 특정 근육의 반응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균형을 잡거나 방향 전환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비골근 같은 근육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수축해주고 그다음에 힘을 뺄 때는 잘 힘을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늦다든지 엉뚱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불안정함이라든지 이상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는 특정 근육 강화, 뭐 근력 강화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이게 좋아진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근육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많은 근육들이 함께 특정 상황에 특정 타이밍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는 게 발목 기능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경학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발목 염좌로 인해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면요. 여기 뒤꿈치, 그리고 첫 번째 중족골, 그리고 다섯 번째 중족골 부위에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감각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요, 제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뇌, 즉 중추신경계인데요. 이 뇌가 근육에게 명령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 예민하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감각이 풍부하게 뇌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뇌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움직임이나 행동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얘가 이렇게 뇌가 있고요. 이 감각이라는 게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에다가 가는 거예요. 이 뇌가 그러면 이 감각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기울면서 현재 나의 관절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나 관성 이런 것들, 외부 힘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감각신경을 통해 이렇게 뇌에다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에서 아,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내 몸이 안 넘어지고 잘 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명령을 근육에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들이 떨어지게 되면요. 뇌는 현재 내 몸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울었는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부의 힘을 받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근육의 힘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뇌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에 맞는 좋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력 운동, 특정 근육 운동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예민하고 퀄리티 좋은 정보들을 뇌한테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 파트는 통증인데요. 당연히 처음 외측 발목 염좌를 당하면 통증, 부종, 발적, 기능 저하, 열감 뭐 이런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만성으로 진행이 됐을 때도 걸을 때 또는 특정 동작들을 할 때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썼을 때 심지어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전반적으로 불안정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부터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갖고 계신 환자, 그리고 회원님들을 운동시키거나 중재,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외측 발목 염좌 후에 앞서 본 이런 신체적인 요인들 외에도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발목이 아픔으로써 원래 내가 했던 스포츠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여가 활동 또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될 수 있고 그게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 파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뭐 학업 그리고 사회 활동, 스포츠 활동, 뭐 여가 활동 이런 참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츠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정서적인 뭐 심리적인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 외에도 운동선수의 경기 복귀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의료 비용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치료받으러 운동받으러 가야 되는 소요되는 시간 또는 몸이 아픈데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까지 환경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요인들까지 영향을 준다 이 발목 염좌가 개인적인 요인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이 회복이 더 더디거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체중인 사람이 발목을 다치는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신체 활동의 제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불편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 체중 부하가 적게 실리는 뭐 아쿠아 운동이라든지 발목에 부하가 적게 들어오는 뭐 실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꼭 챙겨야만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부상에 대한 태도라든지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불안, 우울 같은 이런 심리적인 상태도 재활 참여도라든지 실제 통증,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떤 정도이고 어떤 식으로 운동이나 중재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또는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이 과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좀 잘 설명드리고 저희 차근차근 한번 좋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운동 외에도 일반적인 신체 활동 수준이라든지 영양 상태라든지 뭐 흡연 뭐 이런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요. 회복 과정이라든지 재부상 위험에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운동을 아무리 잘 준다고 해서 또는 치료를 아무리 잘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받고 집에 가서 제대로 잠도 안 주무시고 식사도 엉망으로 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생활 습관 전반적으로 좀 함께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회원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이 꼭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언제 발목을 다쳤는지 아니면 다른 부상 요인들은 있는지 유전적으로 인대가 약한 분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발목을 다친 지 오래된 경우라든지 다친 후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삐게 된 경우에는 회복이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라고 연구들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외측 발목 염좌의 영향이 단순히 부상 자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근력 강화시켜야지, 튼튼한 발목 만들어줘야지라는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과학적 근거 기반을 통해서 발목 염좌, 만성 발목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신체적인 여러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더불어서 이런 환경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개인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이것들을 고려한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 가겠습니다. 예, 발목 염좌는요, 단순히 신체적인 부상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 상태, 신체 구조 및 기능이라든지 활동,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모두가 상호작용해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발목 염좌 후에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든지 골관절염으로 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는 통증, 부종, 신체적 증상, 기능적인 제한, 심리적인 상태, 사회적인 이런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맞춤형 중재는요,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단순히 근력 증가, 특정 근육의 근육 운동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관리를 해서 만성적인 합병증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린 골관절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리고 자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논문도 원문을 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요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놓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좀 인스타그램 이런 데 비밀 댓글이나 DM 보내주시면 제가 이 논문 어떻게 찾는지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